여러분들이 얼마를 적었는지 자기 건 알고 있죠? 되게 근접하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야, 페퍼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종합된 그런 추측값들을 전부 다 평균내거나 중앙값을 구했을 때 얼마나 오차가 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응답을 115명이 하셨고, 그 사람들의 응답들을 전부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고 미디언을 구해봤습니다. 안 보이죠? 오차율이 4%로 6%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장아린, 정영석, 조아윤 학생이 이제 두 명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를 숨기고 여기 이제 어디 한번 어떤 숫자가 나왔나 제시되는데, 여기 지금 가까운 숫자부터 먼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뒤로 가면 이런 게 재미난 거죠.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각각의 밸류에이션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했더니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낸 숫자가 녹아 들어가 있죠. 영향을 받죠. 했더니 트루 밸류인 117.2와 뭐 에버리지는 110cm 근방이죠. 112cm. 시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재미난 결과죠. 사실 이거는 모든 과목에서 맨 앞에 재미로 하는 실험입니다.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경제학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마켓의 시장 가격이라면 결국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밸류에이션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주인이 저 생수를 500원에 진열장에 놓으면 사실 제안을 하는 거죠. 나 이거 500원에 팔 건데 사겠니?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목 마른 사람은 랜덤하게 나타나죠. 물을 한 병 사볼까? 딱 봤는데 가격이 그렇게 써있어.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그 물은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되게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다가 동이나 자꾸 매는 족족 사는 동안에 사람이 막 줄 서서 사기 시작해. 물 어디 있어요? 물 좀 내놔봐. 그렇다면 판매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좀 올려도 팔리겠는데? 100원에 팔아보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이제 오늘을 멈춥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렇게라도 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줄 서서 물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산품에는 그런 일이 있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요에 조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하지만 아예 우리가 써보지 못한 일은 또 아니죠. 열심히 뭔가 되게 희망을 살려고 줄 서본 적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제학에서의 모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경제학의 기본 원칙들을 다소 비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주제는 일단 미시 측면에서의 경제학을 개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시적인 경제학의 주요 원칙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그런 모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이야기하고, 경제학의 모형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래프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경제 기반을 먼저 하죠. 일단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상품에 대한 상상과 분배, 경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동호 반복이니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품이란 무엇이냐? 인간 사이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일단 인간 사이의 일이에요. 인간 사이에 국한을 합니다. 나중에 뭐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면 어떡하지? 안드로메다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인간만의 경제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라고 규정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게 워낙 사회적 통념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제 사회에서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으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노예는 거래 대상이었어요. 상품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끔찍한 말이지만 가축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말할 줄 아는, 생각을 하는 가축같이 취급을 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노예 시대에 이제 상품이 나가는 인간 사이에 인간에는 노예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경제에는 노예제였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였냐 뭐 해도 노예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인간 사이의 일이다. 그 다음에 거래가 돼야 된다. 거래가 된다는 것은 등가로 교환된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게 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줬다. 생일 축하해 하면서 되게 밸류어블한 5만원짜리 뭐를 줬다. 책을 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 갔죠. 온 게 없죠? 이거는 이전,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증여 혹은 이전이라고 해요.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달라도 가치의 측면에서는 같은 물건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내가 500원이라는 화폐를 편의점 주인에게 주고 편의점 주인한테 생수를 한 통 줬다? 그러면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거래되는 대상인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는, 재화는 유형의 것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것이지만 밸류어블한 것, 즉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재화는 유형의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용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공기는 굉장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못 살잖아요. 바로 우리 다 손잡고 절대상 가야 되는데 되게 밸류어블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되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사실 물이 대표적이죠. 물은 원래 거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강가에서 퍼다 쓰는 거였는데 끓여서 마시기만 하면 큰일 없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물이 거래되고 있는 게 당연해졌죠. 이렇게 상품의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공기도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편의점에서 마스크 500ml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뭐 거래되는 게 거래되지 않는 걸로 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대상이 상품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띵에 대한 게 아니에요. 밸류어블한 모든 것의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포괄적인 학문들,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입니다. 인류학 이런 쪽의 영역들. 그리고 뭐 동물과 인간 혹은 뭐 여타의 아무튼 인간이 아닌 것과 인간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경제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튼 상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견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게리 베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유명한 리오넬 로빈스가 1935년에 했던 정의라는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인데 무언가를 연구하는 과학인데 뭐냐면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거야. 어떤 인간 행동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릴레이션십 비트윈 목적과 그 다음에 희소한 수단 목적과 희소한 수단 간의 관계.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욕망이겠죠. 보통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수단이 희소해서 경쟁성이 있는 거죠. 내가 쓰면 남이 못 쓰고 남이 쓰면 내가 못 쓰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이것을 연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그럼 여기 지금 상품 얘기도 없고 또 등가 교환 얘기도 없죠. 트레이드 얘기도 없고 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이다. 희소한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게리 베커처럼 좀 더 넓은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리 베커 연구 중에는 뭐 담배 소비에 대해서 담배가 왜 아예 끊거나 아니면 그냥 피는 선택을 하게 되느냐. 어중간하게 하루에 한 개 피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죠. 피려면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피거나 아니면 아예 안 피거나 왜 이런 게 발생하냐 뭐 이런 거 연구도 하고 뭐 그 밖에 이제 경제 시스템에서 최적의 아이수 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과 뭐 편익 같은 걸 고려하면 몇 명 정도를 낳는 게 이런 수학식으로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코노믹스라는 이 경제학의 게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명시적으로 옛날에 많이 논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논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생각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원을 보는 거죠. 이코노믹스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오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넴, 이코스 끝에 익스로 끝나는 건 학문들이 다 그렇게 많이들 끝나죠. 학문을 자체가 어디고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 가정 조씨 가문 뭐 그런 거고 넴은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가정을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정관리학이라고도 불러요. 가정의 재화 서비스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치를 평가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래는데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가정이 귀족의 가정이라는 걸 항상 연구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기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업은 근대 산업이에요. 가정 단위로, 가문 단위로 그 가문에 장원이 딸려있고 그 장원이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의 가정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기업 같은 거예요. 뭐 이씨 가문, 정씨 가문 이런 것처럼 그들이 재화 서비스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치를 평가한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현대 경제학의 범주를 넣고 있는 한계층의 영역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이 빠져 있습니다. 금융에는 그 오이코스네미쿠스를 안 붙였어요. 가정관리학의 영역과 분리를 했습니다. 걔한테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화식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레마티스라고 해서 알트 오브 게팅 리치 하니까 느낌 딱 오죠? 우리도 그런 알트 오브 게팅 리치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3억으로 강남 필승하는 뭐 이런 책도 있고 너도 뭐 할 수 있어 뭐 되게 많잖아요. 화식술 지금은 경제학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금융 그러니까 화식술이라는 건 뭐냐면 화는 화폐할 때 화자고
식은 심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심어, 그러니까 빌려줌으로써 나중에 더 큰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화식수지라는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 화폐 획득이나 금융위기 추구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융은 되게 오래됐다. 기원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되면 항상 발생한다. 조선시대에도 금융이 있었습니다. 어음이란 말은 이미 조선시대에 썼었어요. 사기업이라고 해서 서로 내 돈을 빌렸음에 대한 증표로 그릇 하나 깨가지고 그 조각이 맞는지 맞춰보죠. 그런 식으로 그 증표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게 뭐 그래서 경전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판전소를 뒤집어 엎는다든가 뭐 이런 게 경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마치 가장 최신의 발명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주식회사 같은 기업 형태가 정말 최근의 산물이지, 금융 같은 거는 정말 오래된, 오히려 기업 체계나 임금 노동 같은 그런 것보다 또 훨씬 더 오래된 가장 뿌리가 깊은 농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이코노믹스를 우리는 경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경제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경세재민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약속하고 우리 경세재민이라는 말을 쓰니까 다음부터는 경제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서, 대학자들이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해낼 필요가 없고 볼 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왕통의 문중자라는 책에서 언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경세재민이라는 말을 이렇게 약자로 경제라는 말을 갖고 왔다라고 들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경은 경영한다 할 때 경이고, 세는 세상이죠. 세상을 경영하고, 재는 구제한다는 게 구제할 제자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에 비슷한 스피릿이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근대 일본이 이제 서양 학문들을 계속 번역해서 도입을 할 때 이코노믹스의 번역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시경제학 개인의 선택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개인이라고 했지만 저 개인 대신에 경제 주체에 다른 것을 갖다 붙여도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기업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거고, 정부도 정부 한 주체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학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의사결정하는 주체를 상정하면 됩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되는 거고, 그게 집단이면 그 집단이 그 주체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의 주체인데, 경제학에서 보는 선택의 대전제는 대체로 이런 4가지 정도가 공정이 됩니다. 자원은 유한하다, 희소하다는 것이고, 실제 들어가는 코스트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코스트가 된다. 비용이라는 것은.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최저가는 한계 개념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걸 최적화라고도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3번은 방법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죠. 4번째로는 모든 경제주체들은 레이셔널하다. 합리적이다. 여기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익이 될 행동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한다는 얘기고, 손해가 되는 행동은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 경제 모형을 만들고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이 4가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견해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원의 희소성 먼저 얘기입니다. 자, 자원이 희소하는, 사실 희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기는 희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숨 쉬는데 야 너 숨 좀 그만 쉬어. 내 마실 수도 하잖아. 짜증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있는 풍부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싸움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도서관에 가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험 기간에 이제 난리가 나죠. 너 지금 너 가방만 놓고 어디 갔네 만에 그 수교 그 낚시가 어떻게 되냐 쌈나고 막 붙이고 막 싸우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재화의 양이 있을 때 욕망에 대해서 희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조건 희소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조건 희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화나 서비스는 사실 분리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노트북을 무한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노트북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원이랑은 한정적이니까. 따라서 재화의 총량은 유한한 값이고 욕망의 총량은 무한하니까 무조건 희소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퀘스천을 붙이는 겁니다. 욕망이 진짜 무한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고 싶은 퀘스천인 겁니다.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태블릿 PC를 그냥 준대요. 그냥 원하는 만큼 주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달라버리냐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크게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겠어요. 적당한 숫자, 유한한 어떤 숫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되거나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면 있는 걸 다 내놓거나 마찬가지 정도의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를 내는 거. 즉 분포를 보면 적당히 한두 자리 숫자로 있다가 엄청나게 큰 숫자 혹은 무한대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뉠 겁니다. 273개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당히 부른 사람은 무엇이고 되는 대로 다 달라고 한 사람들은 무엇일까? 특히 후반부에 되는 대로 다 달라고 한 사람이야말로 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멋진 차를 주겠다. 너 원하는 대로 줄게. 자, 하나 줬어. 좋아, 더 줘. 계속 달라는 거죠. 하죠. 이런 게 무한한 욕망이죠. 많을수록 좋아. 만약 욕망이 유한하다면 좋아하다가 괜찮네 하다가 그만 세대는 충분해. 하나 학교 갈 때 쓰고 하나는 뭐 어린이집 갈 때 쓰고 하나는 놀러 갈 때 쓰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세대가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일단 말이 되죠. 어디선가 막 바꿔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유한한 욕망의 예로는 조미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김밥 먹을 때 참기름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요. 참기름을 들이붓진 않죠. 딱 적당한 양이잖아요. 나는 한 그릇에 2숟갈이야. 더 안 넣죠. 더 넣으면 느끼지니까. 그런 게 유한한 욕망이거든요. 참기름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얼마나 달라고 무한대로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먹지도 못할 양이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무한한 욕망은 본질이 무엇일까?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데 뭔가 하나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하는 만큼 주긴 주겠는데 남한테 주면 안 돼. 너만 써야 돼. 그래도 무한대로 달라고 할 거냐는 거죠. 아마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달라는 사람은 그걸 팔려고 한 거죠. 팔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 재화에 대한 욕망이 무한한 게 아니겠죠. 그 재화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그 전제 때문에 무한해진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하나 재화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 자체된 욕망을 따지게 되면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참고해보시고 이건 많을수록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대화 서비스를. 옷? 내가 옷을 정말 좋아하는데 무한히 주겠어. 옷장 확 채우고 그 다음에 무한히 준다고 그래도 다음날도 몇 트러치 와. 계속 와. 옷에 카운터가 이제 오히려 불행해지겠죠? 근데 그것을 그 경제학 이론에서는 블리스 포인트, 지복점이라고 부릅니다. 지복이라고, 지는 지극할 지자, 복은 행복할 때 복자예요. 그러니까 행복도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만족을 충족시키는 상품이 조합이에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만족도를 유틸리티라고 부를 겁니다. 그 효용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총효용의 입장에서 세로축으로 두고 가로축을 소비량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1개, 1개, 2개, 3개, 4개 계속 숫자가 보면 지금 보시면 숫자가 매겨져 있죠. 점점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8개가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거죠. 9개가 8개보다 많긴 하지만 9개는 오히려 과해서 유틸리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건 8개인 겁니다. 참기름 3스푼이 2스푼보다 많지만 맛은 더 떨어져. 느끼해져서 좀 별로야. 이게 이제 블리스 포인트다. 이게 상품 하나일 때고 상품이 2개고 둘 다 블리스 포인트가 있다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이런 그림을 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보통은 이렇게 사사분명 그었을 때 요 부분만 보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이런 이미지로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나는 요 부분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차별 곡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자 일단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이 등고선이에요. 뭐의 등고선이냐면 만족감의 등고선이에요. 이게 어떤 지도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 원뿔형 산처럼 보이겠죠?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낮고 써있죠. 지금 이게 100뉴티를 주고 얘는 200만큼의 만족을 주고 300, 400, 500, 600 제일 높은 점은 여기 정점이겠죠. 결국 일반 재화는 유한하다. 욕망이. 무한한 욕망은 뭐냐? 파편된 욕망이 무한한. 이거는 정말 많이 줄수록 좋죠. 야, 너 실컷 줄게 그러면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를 부르죠. 언제나. 더 줘 이러는 거죠. 그럼 한번 사고 실험 해봐요. 다시 한번. 이번에 돈을 줄게. 정말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주겠죠. 얼마까지 부를 수 있는데요? 물어보면 그 돈을 그만큼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무한한 것의 증거냐? 사실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100조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100조를 나누겠다고 쳐봐요. 그런데 요 클래스인 사람들은 100조를 받아서 우와 신난다 이랬어. 그런데 나머지 다른 클래스 사람들은 다 1000조씩 줬어요. 그러면 안 신나죠? 왜 우리만 100조 주고 쟤네는 1000조 줬는데? 이상하죠? 절대익수로 말이 안 되죠? 즉 남들이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대값의 문제예요. 남보다 많은 돈을 받아야 돼요. 상대점수 같은 거, 여러분들 수능 시험 같은 거. 내가 지금 국사가 64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63점이냐, 64점, 65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90점을 받아도 등급이 낮으면 땡입니다. 그렇죠?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이어도 등급이 1등급이면 됐죠? 결국 그것과 속성이 거의 똑같아요. 돈도. 재산이 10억이니 10조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소득이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으냐, 즉 부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만 하면 내 재산이 1000만 원이어도 등급이 높으면 괜찮아. 100조여도 등급이 낮으면 안 돼. 결국은 욕망의 무한성은
결국 욕망의 상대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업이 또 이제 상대평가제 수업이다. 만약에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되게 높은 성취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퍼센트만 이런 학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끊고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죠. 높은 수열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가치이기 때문에 1등이라는 가치, 혹은 1등급, 상위 10%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절대로 언제나 희소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10%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10명이 모여있어도 1000만 명이 모여있어도 똑같죠, 사정이. 결국은 이 욕망의 무한성은 결국 욕망의 상대적 성질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화폐, 결국 화폐는 유용한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죠, 일종의. 이것들이 사회적 관계 소외를 상승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욕망을 절대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욕망은 일반적으로 유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개인적으로 부가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은 그걸 유용한 걸로 환산했을 때 다 쓰고도 남아요. 평생 다 못 씁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고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 감을 잡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알지. 10억 달러야. 10억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얼마냐? 1조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1조. 1조면 돈이 몇 개 붙어? 8개인가 9개인가? 10, 100, 1000만, 10만, 10억, 100억, 1000억? 맞나? 맞아요, 돈이? 자, 1조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빵을 잡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하루에 100만 원씩 쓸 수 있게 합니다. 꽤 풍족하게 살 수 있죠? 맨날 100만 원 쓸 수 있어. 그러면 나 등교길에 스마트폰 하나 사서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집에 그러고도 나와. 밥 10만 원짜리 먹고. 꽤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딱 쓰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자. 그냥 산수함 나오니까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좀 산수할 거고 값으로 얼마쯤. 자, 머릿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봤죠? 자, 이제 실제 계산해볼 건데 그 참값과 자신이 예측한 값이 어느 쪽으로 내가 과대 예측을 했는데 과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며칠이냐? 공을 6개를 지우면 되죠? 자, 이거 1만큼 살 수 있는 거였죠? 365로 나누면 연수가 나오겠죠? 나누면 365로 합니다. 이런 산수 힘드니까 10만을 360으로 나눠보죠. 자, 여기 상수 대주는 거 아시죠? 1, 0, 0, 나누기 365. 273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이죠? 2018년 때 2735년이었나요? 하면 기원전 717년이에요. BC 717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을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조가 됩니다.
예상컨대 아마 과속 추정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돈에 감이 없는 거죠. 1,000원이면 야 이걸로는 과제 10번 사겠다 이런 건 돼도 1조가 얼마인지는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기원전 7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잘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 같은 걸 쓰고 있었겠죠? 자, 이게 그런데 우리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수십 조를 갖고 있죠. 27,00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00만 원씩.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1조의 하루 이자가 10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줄진 않습니다. 결국 그런 돈은 개인이 사용하고 어떻게 하고 차원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재산의 거의 3분의 1을 기부했다 이런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번째,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opportunity cost의 번역인데 opportunity가 기회고 cost가 비용이니까 완전히 1대1 번역이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포기하죠. 나머지 선택된 것 제가 나머지들은 포기되는 겁니다. 그럼 포기된 것들 중에 또 사실은 걔네들도 유용했던 것이겠죠. 나한테 뭔가 그걸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뭔가 좋은 것들을 베네핏이 높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선택에는 베네핏과 코스트가 딸려오는데 베네핏 코스트를 뺀 것을 넷 베네핏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쓸데없는 다 빼고 난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양이라고 부르는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과자에 보면 넷 웨이트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포장지를 제대로 제외한 포장 무게를 제외한 내용만 많은 무게. 베네핏도 코스트를 다 제외해서 진짜 알짜배기 베네핏만 가지고 본 것을 넷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opportunity cost라고 뭐냐면 포기한 놈들의 넷 베네핏들 중에서 가장 높은 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예를 드는 게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죠.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바로 취업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평균 소득 정도가 어떤 사람이 대학 진학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지불했다고 봐야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차선책이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코스를 밟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 사업 잘 될 것 같아서 대학을 중퇴합니다. 대학도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내가 이 대학을 끝까지 이수해서 얻었을 예측되는 소득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물론 거기서 코스트가 된다면 그걸 빼야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비용에 이 기회비용을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적 비용이라고 해요. 회계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합쳐야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회비용 관련해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최적화에는 한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마지날의 번역어거든요. 한계라는 말이 비직관적인 번역어인데 결국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아주 기계적인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한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요소의 한계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적인 요소를 미세하게 변동시켰을 때 다른 요소, 어나더 요소가 미세하게 변동할 때 그 변동한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 두 가지 요소가 대입이 되고 여기 추가적 요소를 설명 요소라고 부르고 이쪽 요소를 정속 요소라고 부르고 변수란 말을 쓰기도 해요. 종속 변수, 설명 변수. 설명 변수, 종속 변수를 설명 변수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양이 모자라. 한 그릇을 더 시켰습니다. 자, 분명히 이 두 밥은 똑같은 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밥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첫 번째 먹은 밥보다는 맛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상품은 같다는 거예요. 물리적 특성 완전히 같다. 심지어는 얘를 먼저 줬더라면 얘가 만족도를 10을 줬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상품들이 소비를 할 때마다 추가적인 소비를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별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니까 나중에 예외에 대해서는 다룰 거예요. 그런 놈들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어느 날 얘기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상품들은 떨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카레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해도 점심에도 먹었는데 저녁에도 먹진 않죠. 즉 내가 점심에 카레 돈가스를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먹었어. 저녁에는 다른 게 생깁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한번 먹었기 때문에.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살고 있다 보면 또 다시 되살아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한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 그릇째도 먹었는데 또 만족도가 증가는 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 그릇 먹기 전보다는 세 번째 그릇 먹었을 때 더 총 만족도의 측면에서 더 나아졌어요. 더 나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그릇을 더 먹으려다가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만족감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지복점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최적의 소비량은 얼마일까요? 세 공기 아니면 네 공기겠죠? 세 공기일 것 같아요? 네 공기일 것 같아요? 세 공기죠. 왜냐면 세 공기일 때의 만족감이 네 공기일 때 만족감보다 더 나으니까. 자,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걸 다시 잘게 쪼개. 바풀 단위. 첫 번째 바풀이 좀 만족감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 이 추세를 보면 되게 일관적이죠. 계속 큰 값에서 작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풀 하나당의 추가적인 만족도가 얼마일 때 최적일까요? 제로일 때 최적이겠죠. 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제로일 때 말고는 더 크게 만든 값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한계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설명 요소, 여기선 밥이죠. 그리고 종속 요소, 만족감이죠. 설명 요소를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추가적인 양, 즉 한계, 바풀의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최적이다. 결국은 이 효용에 대한 바풀 개수와 만족감의 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인 값을 찾는 거예요. 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우리 미분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 미분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급 과목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경제학에서 엄청 자주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의 많은 변수들은 이제 이런 목표라는 값을 가장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 가장 적게 만드는 문제에 분석하게 됩니다. 최적화라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이부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감이 있다고 종전을 쳤을 때 당장 그 만족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상품을 막 소비하는 중이죠. 이미 옷도 소비하고 있고, 뭐 저기 뭐 신발도 신고 있고, 펜과 연필을 가지고 뭔가 쓰고도 있고. 만족감이 얼마니? 한 4,200점? 그렇게 못하잖아요. 별 의미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뭐 색연필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현재 값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서 변화를 주고 그 변화로 인해 얼마나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게 더 현실적이죠. 자, 마지막 경제적 합리성. 편익, 그러니까 좋은 거의 통칭입니다. 편익 베네핏인데, 베네핏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통칭하는 거고 상태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 굿띵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익이 증가되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나 그 기회를 사용한다. 물론 대가를 다 감안해서 어느 수평이죠. 이것을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도 불려요. 그런 합리성 체계하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 인센티브는 좋은 쪽으로 유인하는 것. 상이나 너 그렇게 해서 잘하면 이런 걸 줄게, 유용한 걸 줄게 라고 하면 포지티브 인센티브고, 너 이렇게 하면 너 테스트 짠다, 뭐 나쁜 거 준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거티브한 것을, 그러니까 즉 나의 순편익을 감소시킬 일을 하는 것을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불러요. 사람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한다면 언제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기회는 반드시 사용하고 편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인 체계에 가능한다. 언제나 일관되게, 이런 게 중요해요. 일관되게 유인 체계에 가능한다. 그런 사람들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반론 혹은 보완 이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야, 이제 얼티메이터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데 무슨 게임이냐면, 여러분들도 할지 몰라요. 시간이 남으면 어떤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자는 프로포저는 이 펀드를 자기 마음대로 놔둬요. 다 가져도 되고 다 줘도 돼. 그 사이에 일정 부분을 나눠도 돼. 사고 실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 주어지고 이걸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스폰더한테 그 제안을 줘요. 미스폰더는 옵션이 2개입니다. 억셉트하거나 리젝트하거나. 억셉트하면 그 처음에 제안된 대로 분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리젝트하면 둘 다 빵원빵원이 돼서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를 제안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경제적 합리성으로 분석하면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다가 상대방한테는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제시합니다. 원 단위인가요? 소수점도 되나요? 물어봐서 원 단위여야 됩니다 하면 1원을 주고 1,000만 원이었고 1,000억 원이었고, 그러면 자, 그럼 봤죠? 내가 9,999만 9,999원 1억 원이요. 1,000만 원을 나눈다 그랬죠? 999만 9,999원을 내가 가지고 너는 1억 가져. 제안 갑니다. 보통 이런 제안 받으면 대부분 리젝 가죠. 근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 원칙에 의하면 리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운보다 1원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을 리젝한 놈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론이 잘못한 거죠. 사람이 잘못했네, 이론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인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론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에 사회적 선호. 사람들은 선호를 자기 것만 보지 않는다. 남들의 선호도 같이 본다. 수동지심 혹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사회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셔널리티, 합리성이라고는 하지만 이 합리성에 그 제약이 있다.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인센티브의 역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리서처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뭐 넛지 같은 책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경제적 상원 작용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아까는 이제 그 경제 주체의 속성에 대한 원칙들이 있고, 이번에는 상호작용의 원칙들이에요. 개정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을 하면 이익이 따른다. 그것도 양쪽 상권. 두 번째, 시장 운영 상태를 수정한다. 세 번째,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넷째, 시장은 일반적으로 풍성을 달성한다. 특정한 예외가 아닌 한.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사항을 위배할 경우라면 정부의 개입 등의 시장이 아닌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5번이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거죠. 자, 한 가지씩 보면 교육의 이익이 따른다. 사실은 호모 이코노미크스를 전제로 하면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전부 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이죠. 어떤 호모 이코노미크스 둘이 교역을 했어. 이익이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그럼 했다는 건데 이익이 따른 거죠. 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또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거죠. 즉, 더 상태를 나아지게 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런 교역에 의해서 내 삶을 이제 책임지는 정도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약했습니다. 대부분 자급자족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을 짓는 것도 동네 사람을 모여 짓고, 밥은 당연히 집에서 해서 먹고, 심지어 해서 먹을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농경중심 사회에서. 옷도 아예 방직을 해버렸죠. 집에서 밤에. 낮에는 같이나 놀면서 일하고 밤에는 옷을 짰습니다. 즉 자급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거, 여기 내륙이라 소금을 못 구하니까 장터에다 소금 좀 사고 이 정도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협소한 범위의 일을 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 협소한 범위의 일을 외에 모든 것들을 교역을 통해 충당합니다. 내가 옷을 만든다라고 하면 옷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옷의 자크에 있는 쇠 한 부분만 계속 만들어. 이런 식으로 분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 발전의 정도가 높을수록 분업 부분은 더 정교해지고 되게 자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추세예요.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죠. 커질수록 총생산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북부론을 썼을 때 맨 앞에 피 공장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피는 총 7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술해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7공정을 다 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한 공정씩 맡아서 해봤다. 그랬더니 뭐 피의 생산량이 몇만 프로씩 증대했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리소스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타겟친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가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업은 뭐 진짜 그냥 경제 시스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상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폐지됐지만 이 스크린샷은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는 B사의 D모라는 게임의 거래 화면입니다. 경매장이에요. 근데 지금 폐지됐어요.
회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해지는데 결국 뭐냐면 아이템을 올립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내가 전사인데 나는 칼이랑 방패가 필요한데 마법봉을 주셨다. 이런 그거를 파는 거죠. 그럼 마법사가 나는 방패가 있는데 물물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나중에 그 화폐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화폐를 매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도 이제 그런 교역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거죠. 소비자잉여 그리고 생산자잉여. 네, 이거는 소비자가 거래를 줄 때 얻게 되는 것을 소비자잉여라고 불러요. 자발적 거래는 거래 당사자한테 이득을 주는데 소비자 측의 이제 베네핏을 소비자잉여라고 불러요. 한번 보죠. 자, 수요 조사랍니다. 그래서 디맨드 스케줄이라고 봐요. 자, 높은 것부터 누릅니다. $1000에 사실 분 그러니까 한량이 들었어. 진짜 급한 거지. 나 급해요. 이거 빨리 보내줘. 지금 $1000로 사겠어. 한 건데 이제 가격은 낮춰서 불러봐요. $999, $998 낮춰보면 이 사람도 늘어나겠죠? $1000에 산다는 사람이 $900에 판다는데 안 살 이유가 없죠. 땡큐지 오히려. 그러니까 늘면 늘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계속 낮춰서 불러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 수가 계속 나오죠. 나중에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가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겠다고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렀다 치면 그리고 사이도 값들이 다 불러져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로축에 가격을 두고 가로축에 수요량을 하게 되면 아까 $1000에 사실 분 했는데 한 명 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달러였더라? 3달러밖에 안 됐지. 아무튼 여기 2달러였나? 몇 달러에 3명 들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1달러에 57명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계속 그 값들을 구해서 찍은 거예요. 이런 계단형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켓 프라이스가 이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 뭐 200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원래 $1000도 샀을래죠. 샀을 분이죠. $1000에 사도 되는 애가 $200 산다고 했으니까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800 정도의 이득을 얻었죠. 그럼 이 사람이 얻은 걸 색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300에 살려는데 $200에 샀어. $100의 이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요 아이들, 예를 들어 나는 $1로 살 이 사람들은 200달러면 안 사죠. 얘네들은 실현이 안 됩니다. 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마치 나는 이 물건이 $1면 살 생각이야 했는데 이거를 $50에 사는 것도 걱정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래는 여기까지만 일어나요. 그러면 총 거래량은 3개가 되고 각자 사람들이 이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것을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조사하는 걸 조금 자세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말을 끼게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 수요 측에 대해서는 예외도 굉장히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켓 프라이스가 결정됐을 때, 시장을 결정되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고 이걸 다 합치면 이익을 소비자 잉여가 되고 반대로 생산자도 공급 스케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공급 스케줄도 보면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자들은 더 이익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은 나오는데 그 곡선과 마켓 프라이스 사이에 이 부분이 생산자 입장에서 이익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균형 상태 수렴한다. 수요는 지금 방금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수요의 뜻은 이런 겁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인데 진짜로 구매해야 돼. 즉 유도해야 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내 구매 의향 가격이 얼마냐? 300원? 이랬는데 누가 200원에 팔게 하면 땡큐하고 빨리 바로 가져가야 진짜 수요예요. 그럼 예를 들면 누구나 우주왕복선을 타고 싶겠지. 그 욕망이 언제나 있겠지. 하지만 얘는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죠. 돈이 너무 비싸죠. 이게 또 우주 덕후들은 알겠지만 323원이 진짜 뻑가시거든요. 진짜 싼 거예요. 우주왕복선이 원래 몇 초짜리인데 왜냐면 못날 몇 대인데 박물관에 있는 아이가 323원 계약해가지고 아무튼 구매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수요가 아니죠. 이건 수요가 아니죠. 수요도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패턴을 보시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구매가 좀 늘어난다.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것을 이제 마침으로 끝까지 차례시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량이 높아진다. 이것을 보면 수요 곡선이라는 놈을 그리게 되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자, 물론 이 우아한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스토리도 있다고 했죠. 기펜제나 데블렌제라고 그런 명품 같은 수요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디맨드 커브를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급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보시면 다른 쪽부터 쭉 둘러보면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가가 거의 없거나 소수가 있다. 얘는 1달러여도 저 물건을 파는 게 이득인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수겠죠. 하지만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공급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자, 이 경우도 만약에 나는 10,000원이었어도 팔았던 사람인데 100만 원에 판대요. 그럼 땡큐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조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가죠. 역시나 이것도 다른 모든 구조에 들어가면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혹은 한 공급자가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귀결점은 우상향하는 공급자다. 이걸 이제 종합하면 가로축에 상품의 양을 두고 세로축에 그 가격을 두었을 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현재 상황이 이 P2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P2의 가격의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은 거래가 되겠죠. 하지만 이만큼은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부릅니다. 수요량 초과했어.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물건이 없어 시장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공급한 사람 중에 자기 생각을 좀 바꿔서 조금만 가격 올려도 누군가 사장님이 있어요. 반대로 T1 프라임 같은 곳에 이제 가격이 위치한다면 이번에 상황이 반대가 되죠. 이번에는 공급자는 엄청 많은데 수요자가 적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만큼은 거래가 되죠. 사실 나머지량은 물건만 시장에 남아들고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게 됩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반면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이 곡선이 플러스되는 지점의 가격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이 지점을 균형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수량과 가격을 각각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이 균형은 방금 보셨다시피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상황이. 이것이 설명한 게 뭐냐면 왜 대부분의 상품들은 가격이 비교적 균일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 라면 가격은 어제도 500원, 내일도 500원, 오늘도 500원 일까? 뭐 가끔씩 올라가긴 변동하지만 아주 가끔씩 변하죠.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은 크게 균형이 수식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이런 비유를 하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이 상황은 내비둔 공이 땡땡이 내려가 버리겠죠. 이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력이 좀 버티다 그냥 힘듭니다. 이것은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비교적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퀄리브리엄 부를 수 있는데 수식어로 부르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다소 외력이 가해져도 원래 자리를 돌아가려고 하겠죠. 되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얘는 조금만 건드려도 못하려고 불균형 상태로 돌이켜버리죠. 그래서 이런 균형은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균형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을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언스테이블 균형. 그래서 균형, 경제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균형의 존재성. 그러니까 균형이 존재하냐 를 이제 검토하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안정적이냐,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다음 이슈는 효율입니다. 자원은 가능하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진술이죠. 이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효율 개념이 좀 빈약해요. 나중에 파레토 효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뭐냐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개선은 뭐냐? 아무의 편익 감소 없이 어느 누군가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 상태는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효율 개념인데 너무 약해요. 사실 대부분의 상태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아무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한테 5,000원을 주겠어요 라고 하면 하지만 뭐 반대할 거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몇 원씩 떼가지고 모아서 이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파레토 개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한 사람한테만 더 높은 자원을 준다면 그건 파레토 개선일 수 있어요. 저의 편익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편익만 생각해요. 너무 약해. 보통의 선택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증세다라고 하면 부자 증세다라고 하면 부자한테는 효용 감소죠. 나머지한테는 효용 증가죠. 그건 파레토 개선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공정성과도 무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